안녕하세요. 고정근의 쏙쏙 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합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고 좀 더 두터운 옷을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매일 아침 어려운 경제 기사를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해설해 드리는 오정근의 시사해설, 쏙쏙 경제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시 인제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 아침이군요. 오늘도 어려운 경제 기사를 출근길에 편하게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간명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정리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보면은 우선 제가 이렇게 늘 정책, 실물 경제, 부동산, 금융, 산업, 증시, 암호화폐 이런 순서로 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정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보선 이전에 30조 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통 뭐 7조 원, 5조 원 정도 하는 거 30조 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무래도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려고 재정 사정은 뭐 염려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물 경제에서 교육 규제 3법과 친노조 3법으로 기업의 86%가 투자 감축이나 고용 감축이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규제를 많이들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현재 이사 조치 이후에 거래 절벽이 확산되고 있고요.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 청산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쪽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이 곧 발표가 될 전망이고요. 어 사모펀드 문제가 인제 불거지면서 판매사를 잇따라 징벌을 하게 되면서 판매사의 뭐 전액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판매사들의 판매 기표로 사모펀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으로 현재 같은 이커머스 업체 네이버 등 다른 이커머스 유통업체들이 재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서는 없는 차등 의결권 때문에 그랬는데 1 주당 퍼센트의 29%의 의결권을 29배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2 주만 갖고 있어도 경영권의 50% 이상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안전하게 기업을 키울 수가 있고 경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차등 의결권은 요원하다 그런 얘기고 오히려 반대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증시는 역시 지금 현재 3,100, 200 사이에서 코스피 3,100, 200 사이에서 횡보를 지속하면서 실적주를 탐색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실적주 어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제 암호화폐는 이제 마이애미시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세금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인 블랙록이 투자에 비트코인 투자에 가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지원금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8억 원까지 고려한다.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4억 원까지 했고요. 종전에는 4억 원까지 5인 이하 고용인 자영업자에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무작정 확대합니다. 8억 원까지도 확대하고 5인 이상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금액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이 300만 원을 넘어선 뭐 지금 현재 400만 원, 5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이제 30조 원까지 부였다는 얘기거든요. 3월 말에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연매출 8억 원 정도까지 그리고 총업원 5명 이상까지도 고려하면은 30조 원까지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이 없어서 굉장히 전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정 국가 부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알뜰살뜰 써야 되는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30조 원까지 풀겠다 이런 여당의 제안을 하고 있고요.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증명도 잘 안 되고 세금도 안 내는 이런 상황인 노점상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본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느라고 14.3%, 말은 전 국민인데 사실은 하위 70%, 상위 30%는 제외하고요. 하위 70%에게 14조 3천억을 지급했고요. 2차는 이제 선별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7조 8천억, 3차도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원 9조 3천억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선별 지원한다면서 너무 많이 지원을, 보선을 앞두고 너무 많이 지원하면서 30조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말 뭐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국가를 정책을 운영하는 국정 담당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눈덩이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뭐 재난지원금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홍남기는 10조 안에서 막아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금 7조 8천억, 3자에 9조 3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조 안에서 나가야만이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이 그래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 슈퍼 추경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금년에 568조인가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역대급 슈퍼 추경을 지금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고용 실패를 인정하면서 얘기한 것은 다분히 고용 실패 인정보다도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늘리라, 그리고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라, 이런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항상 정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걸 또 막 가세가 집어넣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뭐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막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부풀죠. 그래서 아마 재난지원금 플러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공일자리 확대. 그러니까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이런 걸 계속 하기 위해서 아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난해 추경도 절반도 못 쓴 사업이 54개나 되는데 또 추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 손실보상제를 막아내고 낸 걸 가지고 이게 9패 대 1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8전 8패를 하고 이번에 1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10조 원 이내 막아내면 이기는 거지만은 뭐 정부 예상대로 30조 원까지 나간다 그러면 완전히 패한 거죠.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동안에 홍두삼이 또 백기를 많이 든다고 그래서 홍남기가 아니고 홍백기 이런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것은 경제 정책의 수장인 경제부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왔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제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는 여당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행한다고 하지만은 반발을 강력히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기획재정부가 집합 제한이나 금지 혹은 영업 정지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법 취지나 목적, 손실 범위의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확대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 이번에 손실보상은 낮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가 목적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까지도 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경제부총리에게 맡기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권칠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손실보상제도를 함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보면은 이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진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인데 손실 입증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손실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말 재정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5년이면 OECD 비기축통화국. 이 기축통화국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보면 알지만 일본 부채가 굉장히 많죠. GDP 대비 240% 정도 되는데 그래도 견뎌내는 것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면 외국에서 좀 사주기도 하고 또 돈이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달러가 약세일 때는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기축통화국인 경우에는 국가 채무가 많은 경우에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고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외환위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2025년이면 비기축통화 OECD 국 중에서 3위의 부채 대국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보면 국가 채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IMF 재정통계 매뉴얼에서 공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국가 부채 기준. 거기는 국가 채무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채무 중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느라고 진 채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문 군인연금 충당 부채라든지 국가 보증 채무가 포함되는데요. 그런 걸 포함하면은 우리가 제일 높아요, 사실은. 여기도 이제 우리 안도현 교수마저도 국가 채무를 가지고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하고 있는데 단순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됩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특별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국가 채무 천조국, 국가 부채 2,500조국이 된다. 지금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지금 현재 한전공대를 또 만들어서 한전공대 연 500억 원, 이 만들어져 있죠. 연 500억을 지원하고 4.3 보상에 1조 8천억을 지원한다. 4.3 보상이 뭡니까?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말이죠. 4.3 사건. 3 사건이 이제 이게 지금 말이에요. 제주도 4.3 사건이죠. 4.3 사건에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한다. 제주도 이게 뭐냐면은 1948년 5월 12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주도해 가지고 남로당 주도해서 5월 10일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4.3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그 폭동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서 모였던 군인들까지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 반란 사건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 후에 너무 좌익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는 전국 선거구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2개 구였는데 선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도 계속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좌파 반란 세력이 제주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토벌 작전을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몇 년간 한 5, 6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물론 많은 양민들도 희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민들과 좌파 폭동 세력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이제 또 그때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좌파 그 주동 세력들이 양민들을 잡아다가 방패막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희생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거기에 대한 그 아직 보상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8천억이 들어가고 심지어 또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거 계속 문제가 되었었죠. 과거에 유승민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틀어진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주 5.18이 일어났던 도청 소재지 그 섹터를 완전히 문화의 전당으로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 공무원들은 광주시에서 임명을 하되 국가 공무원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그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데 5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5조 원의 헬스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이 지금 법안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것이 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사업비가 5조 2,900원이고요. 매년도 사업비가 그다음 매년이 또 운영 예산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지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이 특별법은 지난 12월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문체위를 통과하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통과 과정에서 노골적인 지역 특혜다 해서 이제 비판을 썼는데 사실은
여순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이런 것은 피해 이런 특별법, 그다음에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관한 이 특별법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금 이게 무더기로 지금 재정 사용도 여의치 않은데 지금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아시아 문화 전당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 너무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유승민 씨와 결별되는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지냈지만은 결별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인데, 지금은 인제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백신 접종인데, 백신 이 경기가 인제 회복이 되려면 백신이 접종돼서 전 국민 집단 방역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의 효과가 없다고,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65세 이상은 제외하자. 우리도 65세 이상은 이번에 1차, 본래는 1차에 65세 이상도 가장 먼저 접종하려고 했는데 접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바람에 11월에 집단 면역을 가져오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년에 집단 면역이 안 되면 금년 내내 우리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기가 어려워지는, 회복되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금년에는 코로나가 언제 집단 면역으로 종식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인데, 이 부분이 지금 뭐 K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그냥 계속 규제하고 집합만 못하게 했을 뿐이지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조선일보에서 칼럼에서 사설에서 "첫 단추부터 접종 차질, 백신을 미리 확보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잘 정말 의심이 갈 정도인데, 주로 대외적으로만 하는 게 없어요. 국내에서만 국민들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하는 일은 잘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런 거 백신을 확보한다 이런 것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전 국민 무료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보 재정에서 70%를 충당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3,000억 원을 투입하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적자가 나서 곧 3년 연속 적자인데, 이 3년 연속이 뭡니까? 바로 2018, 19, 22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마해서 문케어를 한 다음에 3년 연속 적자가 나는 바람에 적립금이 줄어서 2024 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여기 돈을 또 더 끌어 쓴다 그런 얘기죠. 이 돈을 더 끌어 쓴다. 3,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럼 무료로 접종한다더니 무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건보 재정을 끌어서 쓴다. 건보 재정 고갈을 뭐가 앞당기겠죠. 지금 현재 건보 재정이 국회 예산정책처 등 여러 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24년 고갈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건보 재정이 고갈되면은 병원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적립금에서 쓰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건강보험료가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보험료를 내는데 그 차액만큼 매년 수천억씩을 재정에서 쏟아부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더 내 가지고. 아니면은 보험료가 그전에도 인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는데 건강보험료도 올려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이것도 여기에서 이번에 그 백신 접종도 70%를 여기서 끌어다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인제 기업 규제의 결과, 지난 그 10월 28일 날, 10월 28 일이요. 그때 아마 반기업 3법, 정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했지만 저는 기업 규제 3법들, 기업을 상법, 공정거래법 뭐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과시키면서 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은 3% 룰이라고 그래서 대주주가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주주와 그다음에 친인척,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러죠. 친인척. 친척 육촌, 인척, 사촌 뭐 이렇게 친인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그동안 성장하면서 기업을 키우면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조달하고 하는 게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자꾸 적어졌죠. 왜냐면 그래야 기업이 크죠. 기업이 안 크고 옛날에 투자한 그것만 갖고 있으면 기업이 옛날부터 작은 기업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점이 기업이 들승부른 기업은 계속 자본시장에서 주식으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주식 구입자가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분이 본래 대주주의 지분은 적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데 아무리 지분이 설사 많다 하더라도 3% 밖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 선임할 때. 감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사위원이 보통 등기이사에 3명입니다. 보통 등기이사가 웬만한 대기업까지는 7명 정도. 큰 기업은 삼성전자 같은 거는 워낙 크니까 9명인데요. 7명 정도 9명에서 3명이 감사위원인데 감사위원은 3% 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감사위원장은 기업의 모든 경영 정보를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주주들은 투자는 하되 경영 정보를 다 드러내 놓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경영은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제 그 3% 밖에 행사하지 못하고 외부 투자자에게 개방해 두고 있는데 외부 투자자가 소수 주주권이라고 그래서 주주권 행사를 바로 주식을 사자마자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미국은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기업이 방어할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하다가 미국은 오히려 1년으로 늘렸는데 우리는 6개월에서 바로 그냥 주식 사자마자 바로 하도록 해서 기업이 전혀 방어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고요. 또 게다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 친노조 법안들을 3개 통과시켰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실업자와 해고자가 유급 노조 임원이 되어서 현장 점거 파업도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라는 게 누굽니까? 해고자는 기업에서 나간 사람이지만 실업자라는 건 상당히 불특정 다수예요. 그 쉽게 말하면 외부 노동운동가들이에요. 노동운동가들이 기업에 유급 돈을 받고 노조 임원으로 들어가서 현장 사업장 점거를 파업하는 지금은 까지는 불법이니까 단속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합법화 시켜 버렸거든요. 이러니 우리나라 기업 누가 여기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 보니까 약 86%가 37%는 고용을 축소할 것이다. 27%는 투자를 감소할 것이다. 투자를 축소할 거예요. 그다음에 22%는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86%가 투자 고용 축소 및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죠. 내가 투자했는데 경영권은 내가 갖지 못하게 되고 경영 정보는 다 드러내놔야 되고 언제나 기업 경영 방어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노조 강성 노조 우리나라 민노총이 정말 엄청난 강성 노조들이 봉급은 주면서 월급은 줘야 되는데 사업장 점거 파업도 가능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노동운동 세력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임금은 최고로 높고요. 비정규직이 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사업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여당 특히 이낙연 대표가 포스코를 옥죄해서 포스코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가동해야 된다. 그 얘기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해. 현재 국민연금이 그 10% 이상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만 하더라도 200곳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직 나중에 고갈이 곧 2050년 전후에 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수익을 최대화해서 나중에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만 역점을 둬야 이걸 기금이 기업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서 연금 사회주의로 기업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벌써 보였습니다. 정말 이게 이낙연 대표 갈수록 뭐 손실보상제도 얘기했다가 이제 이익공유제 같은 것도 얘기했다가 뭐 지금 또 연금 사회주의 얘기하고 뭐 이번에 또 뭐 4차 재난지원금은 30조까지 줘야 한다 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저번 이낙연 부총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여당 대표인데 정말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탄소 배출권 문제인데요. 탄소 배출권에 관한 규제가 너무 강해서 외국보다 13%나 더 센 규제라서 완성차 업체들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낼 입장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어 지금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선언을 해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기 또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선 기업 해 봤자 기업 키워 봤자 규제만 될 텐데 벤처들은 해외로 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에 지뢰밭을 피해 해외로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진보 성향 노동당임에도 불구하고 토니 블레어 수상이 재정 건전성 회복과 복지를 기획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유럽의 평균을 넘는 2.8% 성장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당시 26,000달러에서 46,0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도 이런 사회민주당 당수지만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슈레더의 어젠다 2010이죠. 이런 계획을 하면서 영국의 노동당 당수였던 블레어 총리, 토니 블레어 총리와 그다음에 독일의 사회민주당 대표였던 게르하르트 슈레더 독일 총리들이 이런 계획, 오히려 좌파 정당인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슈레더 블레어는 과거와 같은 이런 친노동, 완전히 친노조적인 이런 정책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신중도를 선언했습니다. 신중도에서 뉴 레프트를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슈레더 독일 총리도 역시 신중도 노이의 밑에라고 이런 거 선언하면서 독일과 영국을 재건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기업들이 오히려 규제가 너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싶다. 이런 기업들이 86% 해외로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이 인제 21% 정도 22% 정도 되고요. 투자를 축소하고 고용 축소까지 고려하면 그런 기업가에 비하면 86%가 지금 투자 축소, 고용 축소, 해외 탈출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ESG라고 그래서 이게 ESG가 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제 ESG가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가버넌 지배 구조죠. 지배 구조를 인제 강화해야 된다. 또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에서 무슨 커다란 이슈가 등장하면 언제나 정부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금융기관이 먼저 앞장서죠. 금융기관은 뭐 지금 회장이나 행장들은 뭐 정부에 입김해서 정부에서 눈 밖에 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17개 금융 지주회사가 있는데 외국이 대주주인 SC제일은행이나 혹은 한미 시티은행 그 정도 하고 대구은행이 인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 영국계 투자 회사가 가장 지분율이 높아요. 그거 빼고 나면 13개 지주회사, 14개 지주회사는 금융지주가 전부 다 정부 또는 정부와 다름없는 그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데서 다 대주주거든요. 아니면 또 국민연금이 또 대주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회사들이 꼼짝 못하죠. 항상 그 정보업무를 하려 그러면 금융회사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점점 확산되죠. 지금 여기도 보면 KB금융그룹이 뭐 ESG 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기업의 대출도 축소시킨다 뭐 그런 얘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법인세를 납부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거, 이것이 사회적 책임이에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다른 걸 계속 갖다 붙이면은 결국은 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만 풀어도 세금만 풀어도 고용 쇼크를 못 막기 때문에 기업의 길을 살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취업자 감소가 98만 명에 이르고 실업자가 157만 명에 도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거 제대로 될까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번 추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아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일자리를 구하다가 그냥 대부분 다 구직 단념을 하거나 그냥 쉬고 있거나 이런 사람을 포함한 그런 식으로 급증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1,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취업도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을 단념하고 있고 구직을 단념하고 있고 그냥 쉬고 있고 취업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업 통계에 안 잡혀요. 왜냐하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혀 가지고.
실업 통계 안 잡히는 실업자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한번 심층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비정규직 치료라고 하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비정규직이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알바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라도 해야죠. 좀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장은. 이거 뭐 그야말로 고용 투자 의욕 꺾는 과잉 규제 때문에 출구 없는 고용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인제 또 고용보험에 특고 11개 업종을 7 월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다 합니다. 이 고용보험료를 내기가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 재정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2025 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료를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부 재정이 또 고용보험료도 내주고 심지어는 또 보험금도 계속 지급해 줘야죠. 계속 보험금 받다가 또 한 6 개월 동안 또 공공 알바 같은 거 하다가 또 뭐 또 인제 실업급여 신청하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재 고용보험기금도 이 지금 이미 고갈돼 돈이 없어요. 재정으로 다 메꾸고 있습니다. 연간 한 어마어마한 돈을 또 메꾸고 있는 상황은 연간 한 7조 원 정도 메꾸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또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가 어 탈 탄소 제로로 가려면은 탄소 제로를 기업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원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뉴스가 떴는데 총리실 산하 보고서에서 은행 등에서 7조 원을 끌어와서 북에너지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2019년 작년에 작년 9 월에 발간했다고 합니다. 작년 9월 경제사회 연구에서 네 경제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발행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2020년 9 월에. 야 397조 원이 되는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 산자부의 그 문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USB를 북한에 전달한 문제가 난리가 났고 뭐 그런데 그거와 또 별도로 은행 등에서 은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이 만만한 데거든요. 은행이 그냥 계속 민간의 발전에서 민간은행에서 출자한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북한의 투자비를 에 에너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북한은 계속 핵을 계속 무력 증강을 하고 핵무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핵무력 증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죠. 일본은 4 분기에 3% 성장을 해서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4.8%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인제 4 분기 들어서는 여기 3 분기는 2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고 4 분기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거의 인제 거래 절벽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공주택 입주권이 박탈되고 왜냐하면 실거주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박탈되는데 동대하동 쪽방촌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시 무주택 신분만 유지하면 공공분양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실거주가 사실은 별로 얼마 안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토지는 자기 건데 실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입주권을 안 주고 현금 청산한다. 그것도 인제 감정원 가격으로 한다. 이러니까 다들 지금 반발해서 이것이 또 힘들어지고 질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출이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부채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DSR을 강화를 한다든지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또 사모펀드가 이번에 인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사모펀드를 계속 판매사가 완전히 뭐 "배상을 하라." 이렇게 되니까 판매를 기피해 가지고 사모펀드가 설정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4 조에서 2조 정도로.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사실 사모펀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실 기업의 구조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 그러면 부실 기업 구조 조정에 재정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사모펀드가 그 부실 기업을 사서 구조 조정해 가지고 다시 우려한 기업보다 탈바꿈시켜서 내다 파는 것이 사모펀드거든요. 이걸 못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 재정 부담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금감원에서 금융당국이 은행들한테만 계속 인제 판매한 은행이나 이런 데만 배상을 해라 하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모바일 금융에서 역시 이제 모바일에서 해외 송금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출 신용 평가도 이제 은행도 심지어는 네이버의 대출 신용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인제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데서는 인제 지금 여러 가지 비금융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용 분석을 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마이뱅크를 갔는데 마이뱅크에서 얘기는 정말 중국 저 산골에 있는 대출자가 신청을 하면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10만 개의 데이터를 가동해서 그냥 금융 데이터, 비금융 데이터, 공공 데이터 온 것걸 다 가동해서 3분 이내에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대출 여부와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실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빅데이터를 가동해서 인공지능을 분석하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약 2억 명이 넘는 평생 금융 계정을 갖지 못했던 저신용계층, 금융 계정을 갖지 못하고 엄청난 100% 200% 300% 높은 불법 사채만 쓰고 있던 그래서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2억 명의 사람들에게 중금리 대출 10% 내외 중금 대출을 제공해서 빈곤의 늪에서 탈출시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런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대출 신용 방법을 인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고요. 쿠팡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왜 그러냐? 역시 빅머니 모으기 쉽고 금융 규제가 적고 그래서 월가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월가 같지만 스와 개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팡의 간단한 소개가 있는데요. 직원이 25,000 명을 앞으로 50,000 명까지 고용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인제 지금 이게 470만 명의 로켓 배송 이거는 약 한 월 얼마를 내면은 400 월 한 뭐 2,000원 정도 내면은 그냥 당일 배송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아마존에서 아마존 플러스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 작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은 바로 당일 배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다들 쿠팡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한국의 유통 대기업들이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쿠팡이 55조의 기업 가치를 가졌는데 대개 우리나라에 지금 신세계, 이마트 등등 기업 가치가 4-5 조밖에 안 되거든요. 10 배가 넘습니다, 10 배가. 그러니까 뭐 다들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역시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이 네이버가 언제 검색 업체에서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이커머스 업체로 컸는데 네이버와 쿠팡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520조의 규모인데 두고 서로 쟁취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쿠팡이 이번에 상장사 미국에서 55조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되면서 이런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이커머스 라이벌 네이버가 크게 웃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네이버가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생 유니콘들은 언제 이렇게 커지나 하는 여러 가지 인제 이렇게 여러 한국에도 이런 뒤를 따라가는 유니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의 배달의 민족은 역시 이익 공유라는 정부의 압박에 뺏겨들었다. 이러니 자꾸 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뭐 역시 또 이낙연 대표가 나와 있군요. 이낙연 대표 여기 왜 나옵니까 대표가? 아니 정부가 예컨대 뭐 계약을 하면 또 몰라 왜 당이 왜 여기 나옵니까 당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차등 의결권을 도입한 나라들이 이번에 쿠팡이 뉴욕을 간 것도 차등 의결권 1 주당 29 미 29 배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 때문에 간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17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그나마 벤처 기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4 년째 추진 중인데 벤처 기업에 차등 의결권 준다는 말뿐이고 실제 알아봤더니 말뿐이고요. 이건 뭐 엄청나게 제약이 많다. 발행 주식의 30% 미만이고 상장 3 년이 지나면은 그걸 또 없앤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뒤에는 차등 의결권이 없어지니까 경영권을 또 박살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말뿐인 차등 의결권을 그것도 4 년째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뭐 3년 내에 소멸시킨다 이런 규제보다는 기업 자유를 좀 맡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그런 면에서 여전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어 구글과 싸우기도 글로벌 기업과 싸우기도 벅찬데 규제가 끊임없이 지금 법안들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들만 해도 몇 개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역차별 규제. 정말 지금은 플랫폼 시대인데 플랫폼 규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산업이 언제 클지 정말 걱정이고요. 근데 과방위는 좀 다른 과방위는 좀 규제가 좀 풀어야 플랫폼 기업들이 크지 않냐 그러는데 정부는 또 강하게 또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정치는 지금 현재 약간 '태풍을 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숨고르기 정치를 보이고 있는 중에서 있다. 그러면서 인제 "실적 장세 주도주로 가야 한다."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역시 반도체. 미국도 반도체 시간이 다시 미국도 역시 반도체 투자에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더구나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것들 때문에 지금 더 미국이 지금 반도체에 공급 부족에 팔을 긋고 인제 추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반도체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 얘기고 비트코인 쪽에서 인제 현재 아침에 중요한 뉴스 하나 이미 캐나다 그 정권 당국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정기 상장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결정했다고 그러고요. 또 더 한 것은 이 세금도 앞으로 세금이나 공무원 우리 세금 미국의 마이애미 시에서 세금도 공무원 월급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의 정착이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그 경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